안녕하세요. 최창호의 컬러 매니지먼트 강의 오늘은 19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6장의 옵셋 인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벌써 책의 거의 후반부로 지금 가까이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책에 대한 이 강의 시리즈는 일반적인 다른 유튜브의 동영상들과는 달리 당연히 책이란 게 끝이란 게 있는 거니까 무한정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이제 완결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도 내년 초쯤 되면 이제 책에 대한 강의는 끝날 것이고, 그걸로 뭐 에피소드 20 몇 개 정도로 아마 끝나겠죠?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뭔가 더 알려드릴 것이 있으면 이제 추가로 어덴덤으로 동영상을 올리겠죠. 자, 일단 그렇게 되고 오늘은 옵셋에 관해서 설명드릴 거고, 옵셋 프린팅이 어떻게 되는지 원리 같은 거, 뭐 어떤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옵셋 프레스는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그렇게 옵셋 인쇄를 할 때 우리가 이미 이전에 뭐 인디자인이나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같은 데서 소프트 프루핑 하는 걸 배웠잖아요. 어떻게 인쇄가 나올지를 미리 여기서 제대로 색 관리가 된다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볼 수가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거 말고 실제로 프린트에서 어떻게 하드 프루핑을 하는지, 하드 프루핑이라는 거는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증거를 들고 한다 그 뜻이에요. 우리 말로는 보통 교정을 본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중요한 색 관리에 관한 책인 저의 책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거기에도 이제 옵셋에서 색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옵셋 프린팅을 할 때 색 관리의 뭐랄까 제약 또는 어려움, 한계 이런 건 또 무언지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들어가면 일단 옵셋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는 김에 당연히 옵셋이라는 게 어떤 원리를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알아두시면 좋겠죠. 옵셋의 원리는 석판화예요. 리토그래피라고 하는 석판화가 옵셋 인쇄술의 바탕이에요. 그래서 옵셋 리토그래피라고 보통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용어는 옵셋 석판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리토그래피라고 하는 말은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 말에서 온 거고, 많은 그 좀 어렵게 생긴 영어 단어들이 그렇듯이 라틴어나 그리스 말에서 많이 왔잖아요. 리토스라는 거는 그 그리스 말로 스톤, 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래페인이라는 것은 그래피, 우리 뭐 포토그래피, 무슨 그래피 그렇게 쓸 때 그래피라는 말이 바로 그래파인에서 온 거죠. 그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리토스, 그래페인이 합쳐져서 이제 돌에다가 그림을 그린다 그런 뜻으로 리토그래피라고 석판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고, 석판술의 가장 근본 원리는 물과 기름의 반발력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글씨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에요. 그게 석판술의 가장 근본 원리고, 그것을 옵셋은 그대로 차용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뭔가 좀 더 빠른 속도로, 그 다음에 좀 더 깔끔하게 인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된 것이 다 붙여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을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석판이니까 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돌에다 그림을 그린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사용되는 돌은 일반적으로 라임스톤이라고 하는 석회석이에요. 왜 석회석 같은 걸 쓰는가 하면, 그 돌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미세한 기공, 포어가 있는 그런 종류의 돌이에요. 왜냐하면 물을 발랐을 때 그 물을 약간 머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라임스톤 같은 돌을 뭐 두께 7cm, 10cm 같은 그 정도의 두꺼운 돌을 마련하고 한쪽을 굉장히 매끈하게 이렇게 다듬어요. 그 매끈하게 다듬은 돌면 위에 일종의 크레용 같은 거 있잖아요. 오일리한 거. 그런 것을 이용해서 거꾸로 된 상태의 그림이나 글씨를 새기는 거예요.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그림이나 글씨를 그리고, 거꾸로 하는 이유는 당연히 여기다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 종이를 엎어서 그 칠해진 어떤 잉크를 뺏겨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뒤집어질 테니까, 그죠? 처음에는 원하는 것의 반대로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크레용 같은 것으로 여기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 돌판 위에다가 Arabic Gum Solution이라고, 쉽게 말하면 잉크 같은 거에도 아라비아 껌 같은 게 들어간다, 그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아라비아 껌이라는 게 약간 섞여 있는 그런 물, 용액, 약간의 또 약산성을 띠고 있는 그런 용액을, 물 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싹 칠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이 그냥 이건 지금 돌판이잖아요. 돌판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기공이 있기 때문에 그 수분을 빨아들여. 그리고 그 아까 크레용 같은 것으로 그린 그림 위에는 이 용액이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용액을 묻히면 그림이 그려진 곳을 제외한 기본 돌판에만 그 수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잉크를 쫙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잉크는 어디만 발라지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과 잉크의 반발력 때문에 물 수분이 흡수된 여기 맨 판에는 전혀 묻지 않고 원래 그림을 그렸던 곳에만 해당 어떤 뭐 거기 까만 색깔이든 뭐 빨간 색깔이든 색깔의 잉크가 묻게 되는 거고, 그 판 위에 이제 잉크를 묻힌 다음에 이렇게 종이를 엎은 다음에 롤러에다가 아주 강한 압력을 누르면서 돌판과 이 종이를 함께 밀어내고 난 다음에 종이를 벗겨내면 거기에 그림과 글씨가 해당 색깔의 그 잉크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석판화의 원리,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자, 그건 기본적으로 석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500 몇십 년대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그거보다는 우리가 지금 하는 석판술, 즉 옵셋 석판술에 가까운 것은 언제 생겼냐? 1700년대 말에 생긴 거예요, 그게. 물론 그 1700년대 말에 생긴 그것이 지금과 똑같은 건 아니지만 거의 이제 그것의 시초라고 분명히 뚜렷하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술이 생겼다는 거죠. 그 기술을 만든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알로이스 제네펠더라는 독일에 살던 사람이, 독일 사람은 아닌데 원래는 어디서 태어났냐? 프라하에서 태어난, 요새 땅으로 치면 체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보헤미아 왕국인데 프라하에서 태어났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원래는 독일로 바바리아 지방으로 그 법률을 공부하러 갔던 사람이에요. 아마 몇 살 때, 17살 뭐 이럴 때 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제네펠드라는 사람이 아버지는 그 영국 배우였어요. 근데 영국 배우였던 아버지가 하필 독일로 공부하러 갔던 그 시기에 곧 얼마 가지 않아서 돌아가셔서 뭐 약간 집안이 가세가 기울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마도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법률 공부를 중단하고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배우가 되었고, 그냥 배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희곡을 쓰는 희곡 작가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꽤 성공적인 희곡도 몇 개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왜 배우 희곡 작가인데 이런 뭐 인쇄 같은 거에 관련이 됐느냐 하면, 자기가 쓴 희곡을 마치 악보 있잖아요. 그거를 출판을 하듯이 좀 쉽고 저렴하게 다량 인쇄해서 배포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몇 번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돈을 벌려고 그걸 한 건데 자기가 빚을 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인쇄를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고 저렴하게 간편하게 많은 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기술에 꽂혔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그 기술을 이제 찾아 나서기 시작하고 석판술이라는 거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발전시켜서 쉽게 그 인쇄를 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한 끝에 불과 수년 만에 1796년 정도에는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최소한 희곡을 매스 프로듀스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발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790년대 중반에서 한 초반에서 중반 정도가 됐을 때 그런 기술이 발전되었다, 뚜렷하게 발전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옵셋이라고 하는 것을 발명을 했어요.
자기 희곡도 원래 원했던 대로 뭐 인쇄를 했을 것이고, 근데 이 방식이 유럽 전역에 이제 점차적으로 알려졌을 때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가 하면, 그 당시에 한참 이제 뭐 제국주의라든가 뭐 이런 그 지도 같은 게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도를 제작을 하는 것, 지도를 그려서 그거를 많이 인쇄해서 배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되었을 것이고, 당연히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그런 그 음악, 악보 같은 거, 그것도 좀 더 저렴하게 더 대량으로 인쇄하는 방법에 적합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해서 악보라든가 특히나 그 지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인쇄되고 그렇게 생산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급기야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독일에서 새로 만든 뭐랄까요, 인쇄하고 뭐 이런 그 일종의 관청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이제 감독관으로 한 자리를 얻을 정도로 그 세계에서 상당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인쇄 기술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독일에 살던 사람이니까 독일 말로 했겠죠. 슈타인드르크라이라고 불러서, 슈타인드르크라이란 말은 슈타인은 스톤이라는 뜻이고 독일 말로 드루크라이라는 게 프린팅이라는 뜻이에요. 드루키라는 게 프린트한다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슈타인드르크라이라고 했는데 이 기술이 이제 프랑스에도 세워지고 영국에도 세워지고 여러 다른 유럽 국가에 이런 뭐랄까요, 관청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사업체 같은 게 세워졌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그거를 번역을 이제 그리스 말에서 따온 리토그라프라고 번역을 해서 리토그라피라는 이제 이름으로 지금은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 거죠. 자, 하여튼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거의 단색 프린팅이었어요. 처음부터 무슨 컬러 프린팅 한 게 아니에요. 컬러 프린팅이 쉬운 게 아니니까. 그 이후로 이제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컬러 프린팅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자기가 원하기도 했고 예상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1818년에 지은 책이 있어요. 뭐 Complete Course of Lithography인가 뭐 그런 책이 있거든요. 영어식으로 말을 한다면 그 책에도 그런 앞으로는 이렇게 했을 때 컬러 프린팅을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도 적혀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그 사람의 원대로 점차 이제 1900년대에 1800년대 아마도 중반 정도에 들어서면서 크로모 리토그래피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발전되고, 크로모 리토그래피는 쉽게 말하면 컬러 리토그래피라는 뜻이에요. 리토그래피는 방금 설명드렸고, 크로모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히랍, 즉 그리스 말로 컬러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리토그래피를 이용해서 컬러 프린팅을 한다, 그런 뜻이죠. 그것이 이제 점차 더 발전되어서 지금의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현대 옵셋 프레스 리토그래피가 되었다. 그렇게 간단하게 역사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옵셋 인쇄를 하는 옵셋 프레스, 이 찍는 거니까 우리가 찍는다 그러잖아요. 프레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기계를 보통. 옵셋 프레스는 그게 어떻게 생겼냐, 이 컨스트럭션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보신 분도 있고 아직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일단 상당히 큰 기계예요. 여기 전체 길이가 거의 10m 가까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큰 기계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그 파트가 구성되어 있는가, 일단 프린트를 해야 되니까 종이를 넣어줘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소위 급지부, 페이퍼 피딩 하는 그 파트가 있을 것이고, 여기 종이가 수백 장 쌓여 있으면서 한 장씩 상당히 빠른 속도로 딱 한 장씩 물려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따 여기 설명드리고, 인쇄가 되면 그 종이가 또 한 장씩 여기 나와서 쌓이겠죠. 이 종이가 쌓이는 곳을 배지부, 그 종이를 배급한다, 배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delivery part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feeding 하는 거고, deliver 한다, 그런 뜻이죠. 여기에 한 장 한 장씩 쌓이면, 종이가 점점점 쌓이면 이제 높아질 거 아니에요. 자꾸 높아지면 안 되니까 종이가 쌓일 때마다 여기서 자동적으로 이 종이를 받치고 있는 판은 점점 조금씩 내려가요. 그래서 위에 이 지면의 높이는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는 장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종이 들어갔다 나온다. 그러면 핵심은 이거겠죠. 당 여기서 인쇄가 이루어지니까 여기 이제 인쇄부고, 일단 별색은 차치하고 CMYK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 CMYK는 잉크가 CMYK 4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 4가지 잉크를 프로세스 컬러 잉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CMYK 잉크가 각각 담기는 이런 일종의 타워 같은 게 있어요. 이걸 잉크 타워라고 하기도 하고 잉크 피라미드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잉크 타워가 이렇게 4가 있는데, 일반적인 그 프린트의 순서는 가장 짙은 컬러부터 먼저 프린트해요. 그래서 블랙, 그 다음에 사이엔, 그 다음에 마젠타, 그 다음에 제일 옅은 컬러인 옐로우가 마지막에 인쇄가 되게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이 하나의 잉크 피라미드 또는 잉크 타워 속에 들어가면 작고 큰 롤러가, 이건 옆에서 보는 건 잉크래요. 동그랗죠? 이게 길게 지금 저기까지 뻗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롤러가 수십 개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롤러는 여기 있는 1개, 2개, 3개예요. 일단 제일 핵심적인 거는 이렇게 1개, 2개, 3개, 다른 거 일단 빼놓고, 여기 있는 이 어느 정도 큰 첫 번째 실린더 또는 우리말로는 통을 판통이라고, 플레이트 실린더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여기 이거를 플레이트 실린더 또는 판통이라고 하는가? 여기다가 판을 감기 때문이죠. 인쇄판이라는 것이 있을 거잖아요. 물론 이따가 나옵니다. 제가 동시에 모든 걸 설명드릴 수 없다고 그랬죠. 이따가 다 설명이 될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여드릴 거고, 그 판이라는 게 필요한데 어쨌든 인쇄를 하려면 그 판이 여기에 동그랗게 감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판을 감는 통이라고 그래서 판통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바로 밑에는 블랭킷 통, 블랭킷 실린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블랭킷이라는 게 뭔가, 블랭킷 보통 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입고 덮는 담요는 아니고 고무판이에요. 고무판. 고무판이 감겨 있는 통이 하나 있어요. 알겠죠? 여기는 판이 있고 여기는 고무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종이는 어디를 통과하면서 인쇄 잉크를 묻혀서 나오는가 하면 이 블랭킷 통과 앞통, 압력을 가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프레셔 하는 통이에요. 여기 사이를 거쳐 나오면서 이렇게 굴덩하면서 거쳐 나오면서 종이가 여기에 묻어 있는 잉크가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블랙, 사이엔, 마젠타, 옐로우 별로 이렇게 나와서 한 장이 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자, 일단 중요한 통은 그 3개라고 그랬고, 그죠? 자, 그러면 인쇄의 가장 근본 원리가 뭐라고요? 물과 그 잉크의 반발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원하는 곳에만 미세하게 깔끔하게 잉크를 거기다가 배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물이 묻지 않으면 그렇게 깔끔한 잉크 그 자국을 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판이 감겨 있다고 그랬고, 그죠? 판에 무엇이 묻는가? 물과 잉크가 묻는 거예요. 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물 그러면 막 흘러 넘칠 정도 같은 물을 상상하시니까 수분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낫겠죠. 수분을 묻히고 동시에 잉크를 묻혀. 그러면 판에, 아까 돌판에서 맨판에 물이 묻었고, 그죠? 뭔가 그려져 있는 부분에는 물이 묻지 않고 그 부분에만 잉크가 묻었잖아요. 그와 똑같이 맨판에는 수분이 묻고 어떤 그림, 글씨가 그려져 있는 곳에는 잉크, 여기서 내려온 잉크가 묻어. 그래서 그 잉크가 고무판으로 한번 옮아갔다가 그 아래를 통과하는 종이에 묻어서 인쇄가 된다. 이 판에 묻어 있는 잉크가 그대로 종이에 묻는 것이 아니라 고무판에 한번 옮겨져서 그게 영어로 옵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옵셋 프린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옵셋이라는 이름은 그 뜻이에요. 왜 여기를 통과하지 않는가? 여기를 통과하는 것보다 이거를 블랭킷통이라고 하는 그 고무판에 한번 옮겨서 프린트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잉크를 정확하게 묻힐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이제 발전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옵셋 프린팅이라고 하는 거다. 자, 그리고 여기 수없이 많은
롤러들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수분 공급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위에 사실 이것보다 더 위에 이만큼 위에 잉크가 여기 이만큼 이렇게 담겨 있다. 그것이 롤러를 타고 뭐 이렇게 슬슬 내려오면서 여기에 묻고 물도 묻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다. 자, 그런 식으로 인쇄가 이루어진다라는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인 그림이 이제 대충 그려지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제가 책을 인쇄했던 인쇄소에 있는 그 옵셋 기계고 맨 롤랜드에서 만든 거고 지금 이건 보니까 대충 타워가 5개 있는 걸로 봐서 CMYK 4개다가 별색 1개를 더 할 수 있는 거 모양이죠. 그래서 거기 끝이 이제 급지부고 여기가 타워고 거쳐서 나오면 여기에 종이가 쌓이는 이게 배지부, 딜리버리 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들다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종이가 이렇게 하나씩 툭툭 나오고 있는 중이고 현재 이 종이는 일반적으로 정상 속도로 돌아갔을 때 1초에 넉 장 정도가 나와요. 상당히 빠른 속도죠.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지금 막 인쇄가 잉크가 묻은 상태로 탁 지금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잉크는 당연히 아직 끈끈한 상태거든요. 충분한 양만 최소량으로 묻혀서 인쇄를 하더라도 여전히 잉크는 끈끈하기 때문에 그 다음 종이가 여기 위에 올라탈 것인데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게 그 바로 위에 오게 될 종이 뒷면에 묻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뒷무듬이라는 현상이 인쇄할 때는 굉장히 그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 뒷무듬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은 잉크를 쓸데없이 많이 묻히지 않는다. 농도를 높게 하지 않는다. 그런 성질의 또 잉크를 쓴다. 그 다음에 가장 직접적으로 덜 묻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한 장이 나올 때마다 여기에 잘 보면 어떤 가루, 파우더가 팍팍팍 이렇게 뿌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루를 뿌려서 그 위를 살짝 도포를 해서 다음에 나올 종이의 뒷면에 이 잉크가 묻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파우더의 분사량은 얼마 정도의 농도를 찍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겠죠. 물론 종이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그 뿌려지는 가루가 여기 다 밖으로 날리면 안 되니까 밖으로 또 빼내는 그런 그 환기 장치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판이 알루미늄 판이고 이게 CMYK별로 따로따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딱 걸어 놓으면 스위치를 누르면 이게 밑으로 쑥 감겨서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어디에? 판통에 감겨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아직 감겨 들어가기 전이죠. 감기기 전에 이렇게 탁 이렇게 장착을 해 놓은 상태예요. 자, 그리고 이 잉크타워 바로 제일 위에 여기가 위거든요. 위에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 한눈에 봐도 옐로우 잉크가 지금 묻어 있는 거고 옐로우 잉크든 하여튼 무슨 잉크든 굉장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뻑뻑하게 끈적끈적한 거예요. 물처럼 되어 있는 그런 잉크가 당연히 아니고요. 이 잉크가 이렇게 실제로 인쇄를 넣을 땐 이렇게 짙지 않죠. 왜냐하면 아주 얇은 그 막을 이루면서 프린트가 되기 때문에 원래 잉크의 색은 뻑뻑할 때는 이렇게 훨씬 짙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게 잉크를 묻혀서 내려갈 첫 번째 롤러인데 그 수많은 롤러 중에 제일 위쪽에 꽤 큰 롤러가 있거든요. 이 롤러의 지금 이 모습을 잘 보세요. 이 롤러 자체는 그냥 한 통으로 아주 두꺼운 쇠로 깎아놓은 이 한 통으로 끝까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한눈에 봐도 뭔가 잉크가 두껍게 묻어 있고 여기는 이만큼이 그게 2배쯤 되는 폭으로 옐로우 잉크가 훨씬 덜 묻어 있고 또 많이 묻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잉크가 CMYK별로 묻혀서 내려갈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농도의 양으로 묻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다른 양으로 군데군데마다 잉크가 더 많이 내려가는 곳도 있고 덜 내려가는 곳도 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럼 더 많이 내려가고 덜 내려가고 그거 어떻게 조절하나? 어떻게 조절하는가 하면 상상을 해보시면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기 지금 밑에 가려서 잉크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여기 바로 밑에 이 큰 롤러와 접촉을 하는 작은 롤러가 한 줄 있고 그 롤러는 이 큰 롤러와 달리 요만한 간격 쪼가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러가 요만한 것들이 연속적으로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어 봅시다. 요만한 폭의 롤러가 여기 밑에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한 개의 롤러는 이 큰 롤러와 접촉하는 그 접촉면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0.1mm 정도 간격을 유지할 수도 있고 0.3mm 유지할 수도 있고 0.05mm 유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 롤러와 접촉하는 면의 간격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죠. 여기 있는 롤러는 여기 있는 롤러보다 조금 더 간격이 벌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틈이 넓으니까 더 많은 잉크가 지금 묻어 내려가고 있는 중인 거죠. 여기는 거의 밀착이 되어 있는 셈이죠. 거의 뭐 안 묻다시피 할 정도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만큼의 폭을 가지고 어떤 구역마다 롤러의 틈을 조절해서 잉크를 더 많이 내려보내고 덜 내려보내고 하는 장치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아까 보여드렸던 판이 있죠? 아까는 저기 위에만 찍어서 잘 안 보이는 이런 식으로 판이 이렇게 감겨 들어가기 직전으로 마운팅이 되어 있는 거고 누르면 이게 걸려서 쭉 감겨서 판통에 감겨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여기서 설명드린 이거 있잖아요. 이 롤러마다 뭔가 그 간격이 조절되어서 세마이케 잉크별로 더 많이 잉크가 내려오는 부분, 덜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 그걸 어떻게 조절하는가? 인쇄하는 곳에 가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이런 일종의 콘솔이라고 하는 컨트롤 콘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다 단추가 업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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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마이너스가 쭉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바로 아까 그것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인쇄가 된 종이를 하나 딱 꺼내고 나서 여기를 딱 맞춰서 놓으면 여기가 요 컨트롤 키가 조절하는 그 롤러에 해당 관할 구역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소위 인쇄 감리를 보면서 기장님 여기 블랙이 좀 부족한데 블랙 좀 올려주세요 하면 여기 잉크 컨트롤을 블랙을 켠 다음에 땅땅땅 플러스를 치면 거기에 롤러의 간격이 조금씩 벌어져서 거기에 더 많은 블랙 잉크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각하면 그건 이제 알겠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페이퍼에 묻을 때 이게 확 차이가 날 텐데 이 티가 나면 안 되지 않나? 그렇죠. 티가 나면 안 되죠. 티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수많은 롤러가 있는 거예요. 뭘 하는 건가? 여기의 롤러들은 그렇게 어떤 구역에 더 많은 잉크가 어떤 구역에 덜 잉크가 묻어 내려오지만 티가 덜 나도록 더 많은 잉크가 내려오고 덜 내려오더라도 티가 덜 나오도록 여기 잉크를 이렇게 묻혀서 내려보낼 때 서로의 그 롤러가 횡으로 해 맞는 건가? 횡으로 비비면서 내려와요. 그래서 그걸 약간씩 더 스무딩하게 그러니까 티가 딱 나지 않게 적절한 양으로 티가 나지 않게 그렇게 내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수의 롤러들이 필요하다. 이제 대충 감을 잡으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페이지가 인쇄가 되면 이렇게 한 판에서 뭐 수백 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이렇게 종이를 빼두고 이게 아까 배지부에서 밑을 받치고 있던 그 부분이에요. 그 점점점 내려오면서 이제 그 쌓이는 종이의 원래 윗 그 레벨을 유지시켰겠죠. 다 인쇄가 되면 이렇게 꺼내요. 꺼낸 다음에 이 놈을 조금 작은 그 지게차 같은 거를 이용해서 번쩍 들어가지고 뒤집어요.
뒤집어서 다시 뒷면을 인쇄하기 위해서 급지부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면 뒷면이 인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앞면, 뒷면이 이루어지고 일반적으로 우리 책 정도 되는 그런 크기를 인쇄할 때는 이런 판에 크기의 종이에 한 면에 8페이지 보시다시피 그게 앞, 뒷면 해서 한 종이에 16페이지가 인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인쇄를 하다가 그 가끔씩은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 잉크가 묻어있는 판들을, 통들, 판이 아니고 통을 이렇게 닦아낼 필요가 가끔 있어요. 뭐, 예컨대 그 대표적인 경우 중에는 어떤 단색을 한 페이지에 흔히 빼다를 깐다 그러잖아요. 왜? 백그라운드를 깔 때 그 백그라운드 컬러가 단색으로 한 가지 컬러가 굉장히 균일하게 묻는 게 그게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예컨대 이런데 뭐 뭔지 실 이런 게 묻으면 티가 확 나잖아요. 그런 게 생겼을 때 이런 그 통을 닦아내야 돼. 그래서 중간에 가끔씩은 멈추고 뚜껑을 열고 이렇게 판을 닦아내는 통을 닦아내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 기장님이 프라이버시를 제가 지켜야 되니까 마크 처리했어요. 자, 하여튼 대충 그렇게 흘러가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인쇄를 해주세요라고 그 파일을 전달을 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가? 물론 옛날에는 콕 파일 들고 콕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로 만든 파일을 들고 외장 하드에다가 그죠? 보통 1990년대 충무를 돌아다녀 보신 분들은 다 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외장 하드를 끼고 다녀. 스카지라고 하는 연결 방식으로 커넥션이 되는 거. 거기다 들고 가서 그걸 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새는 그렇게 거의 하지 않죠. 지금은 다 PDF를 만들어서 보내요. 어쨌든 PDF를 만들어서 보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인쇄소에서는 뭘 하는가? 리핑이라고 하는 걸 해요. 립은 우리가 옛날에 뭐 하나 설명할 때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뭐의 줄임말인가? Raster Image Processor라고 하는 거의 줄임말. Raster Image로 만드는 것, 그런 장치 이란 뜻이에요. Raster Image는 뭐예요? 점으로 이루어진, 픽셀로 이루어진 그 이미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쇄를 해주세요라고 어떤 파일이 오면 인쇄를 하려면 반드시 망점이 생겨야 돼. 그 망점이 있다고 설명드릴 거고 그 망점이 점이잖아요. 그거 상태를 Raster Image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쇄가 될 수 있는 망점이 부여된 부서진 상태의 이미지로 프로세싱 해주는 그 장치를 립이라고 하는 거고 그 립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보통 어디 있는가? CTP라고 하는 장비에 있어요. 그 CTP도 이제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하여튼 리핑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망점이 부여가 되고 거기 립이라고 하는 곳에 설정된 대로 뭐 몇 선, 200선, 175선 뭐 그런 선수도 정해지고 어떤 스타일로 할 건지 그런 헤프톤 스크린이 정해져요. 그 다음에 그게 정해지고 그 다음에 무엇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면 인포지션, 터잡기, 일본말로 하리꼬미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헤프톤 망점으로 보시면 판을 만들 거 아니에요. 판을 만들면 아까 이미 보신 것처럼 그림에서 판에 8페이지가 쫙 나열된 게 있었죠. 그렇게 나열된 것은 1, 2, 3, 4, 5, 6, 7, 8페이지가 순서대로 나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쇄하고 나면 그 종이를 접고 접어서 접지를 해서 그 접지된 종이를 모아서 자르면 페이지가 순차적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인쇄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 그냥 생각이 그 판에다가 1, 2, 3, 4, 5, 6페이지를 그냥 순차적으로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인쇄를 하면 그거 접어보세요. 나중에 잘라서 다 붙이면 페이지가 엉망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페이지가 여러 군데 이렇게 제 자리로 나누어서 각기 다른 자리로 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터잡기라고 하는 거예요. aim position, 포지션을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잡혀야지 판이 만들어지지. 그죠? 그래서 일단 터잡기가 되고 스크리닝 망점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결국은 뭘 만들어야 되는가? 판을 만들어야지. 근데 판을 만드는데 전통적으로는, 이제 전통적으로는 진짜 옛날 전통이 아니고 요즘도 뭐 있긴 하지만 거의 없는데 한 2000년대 뭐 거의 초반까지 또는 그 전까지는 무엇을 통해서 판을 만들었는가? 필름을 뽑아서 그 필름으로 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핑하고 망점 부여되면 터잡기 돼서 위치가 정해지고 그걸로 필름을 뽑고, 필름은 뭘로 뽑는가? 이미지 세터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필름을 뽑는 그 과정을 CTF라고 해요. 컴퓨터에서 필름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필름을 뽑고 그 필름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판을 만들어요. 그 판을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판을 만드는 과정이 찾아봐도 거의 자료가 없더라. 그래서 이 겨우 찾은 그 유튜브의 이미지를 제가 캡처한 건데 굉장히 화질이 안 좋아요. 자, 이거 흔히 소부한다 그러는데, 소부라고 하는 거는 그건 우리말이에요. 소자는 그 소주할 때의 소자, 불에 걸린다는 뜻이고, 부는 부착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바로 판이에요. 판, 알루미늄 판. 판을 밑에다가 한 개 깔아요. 딱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어디 딱 끼면 정확한 위치에 딱 앉게 돼 있어요. 그 위치를 잡은 판 위에다가 아까 설명드렸던 투명한 필름 있죠. 필름 출력했다 그랬잖아요. 이미지 세터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투명한 곳에는 투명하니까 아까 그 판이 보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까만 곳에는 CMYK로 각각 출력된 필름의 어떤 자국들, 까만 자국들이 지금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필름은 그냥 까만 자국이 있는가, 망점 또는 글자 이런 자국이 있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가, 그 두 개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필름도 이미 구멍이 나 있어 가지고 여기 구멍을 여기다 어떤 볼록한 것을 딱 그 위치시키면 이 판과 위치가 딱 정확하게 맞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판 위에 필름을 놓은 다음에 여기 위에 보이는 유리 뚜껑을 덮고, 위치 잡는 핀 보이죠? 덮고 꽉 덮어서 지금, 그죠? 눌러서, 그런 다음에 이 전체를 뒤집을 거예요. 왜 뒤집을 거냐? 여기다가 빛을 쏘여야 하는데, 빛을 또는 쪼여야 하는데, 그 빛은 자외선이에요. UV는 자꾸 쏘면 안 되죠, 당연히. 자꾸 쏘면 눈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피부에도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아래에서 자외선이 나오고 그 자외선이 여기에 조사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벌써 약간 보라색 같은 게 보이죠? 이게 자외선이 지금 약간 껴 있는 거고, 자외선이 이제 보이지 않게 완전히 닫은 다음에, 지금 여기 광원이 있는 거예요. 닫은 다음에 노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을 만들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나? 판을 놓았고 투명한 필름을 얹었고 그 필름에는 투명한 면이 있고 까만 면이 있다, 그죠? 그 까만 면은 뭐 글자도 있을 거고 어떤 망점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우리가 그걸 통과해서 자외선을 쪼여줬죠. 그 처리가 된 판을 현상을 하면, 사진처럼 현상을 하면 투명하게 필름을 통과해서 자외선이 조사된 부분은 다 씻겨 나가서 그냥 알루미늄 판이 드러나고, 까만 점 또는 글자가 있었던, 그래서 자외선이 통과하지 못했던 부분은 아까 봤던 그 녹색 같은 판이 그대로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판의 부분에 뭐가 묻어요? 나중에 잉크가 묻는 거죠.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판을 그렇게 만드는 거다. 그렇게 판과 그 필름을 붙일 때는 이게 조금이라도 간격이 벌어져 있으면 선명한 자국을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딱 뚜껑을 닫아서 뒤집으면 잉 하는 그 모터 소리가 나요. 뭐 하는 거냐? 그 진공 청소기 같은 게 밑에 달려있기 때문에 진공으로 바람을 빨아내서 그 필름과 판이
완전히 밀착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밀착하도록 한 다음에 좌우에서는 조여주고 그 판을 현상해서 판을 만든다. 자, 그러면 요새는 많이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고 요새는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잘 안 하죠. 어떻게 하는가? 컴퓨터에서 그냥 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판으로 나간다 해서 CTP, Computer to Plate라고 CTP 장비 그렇게 보통 말을 하죠. 이거는 CTP 장비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하고 그 원래 장비 이름은 플레이트 세터라고 하는 거예요. 플레이트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그 과정은 필름 문제 없고 컴퓨터에서 파일에서 그냥 CTP 장비로 또는 플레이트 세터 장비로 파일을 보내면 여기 안에서 레이저로 그 감감이 이루어지고 다 이미 처리가 되어서 현상이 되어서 판이 쭉 이렇게 바깥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맨 판에는 수분이 묻고 여기 있는 글씨와 망점에는 이제 나중에 CMYK의 각각의 잉크가 묻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요즘은 이렇게 한다. 아시겠죠? 리핑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헤프톤 스크리닝, 즉 망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판에 각각 페이지가 어디에 터를 잡게 될 것인지 터 잡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CTP로 판을 만들면 그 판을 아까 보신 것처럼 프레스에 감아서 인쇄를 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헤프톤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원래는 간단한 거예요. 여기 이게 흰 종이라고 칩시다. 여기에 사인 잉크를 묻혀서 이렇게 인쇄를 한다 쳐봐요. 그러면 이 사인 잉크가 이렇게 완전히 묻을 곳은 사인은 100%면 되겠죠. 당연히. 잉크가 안 묻는 곳은 그냥 맨종이가 남겠지. 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치면 블랙 사인, 마젠타, 옐로우 잉크가 덜 묻는 것도 있고 완전히 안 묻는 것도 있고 완전히 묻는 것도 있고 그죠? 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 즉 맨 종이와 완전히 100%로 잉크가 묻는 그 사이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면 점을 만들어서 그 점의 크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점을 이용해서 그 사이의 중간 톤을 만들어내기 위한 장치예요. 그걸 헤프톤이라고 해요. 왜 헤프톤이라고 하는가? 어쨌든 아무리 얇은 톤이 나오든 짙은 톤이 나오든 어쨌든 잉크가 묻는가 안 묻는가의 중간 톤으로만 나눠지기 때문이에요. 그 크기가 크면 짙게 보일 거고 점의 크기가 작으면 옅게 보이겠지만 어쨌든 그 확대경으로 보면 잉크가 묻거나 안 묻거나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온오프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헤프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비트죠. 그죠? 1비트는 두 가지니까. 그래서 F톤으로 이렇게 망점을 나누는 것을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 왜 스크리닝이라고 하는가? 말 그대로 스크린은 망사라고 생각하세요. 망사에다가 잉크를 쫙 뿌리면 망사 그 원래 있던 결을 통과해서 잉크가 이렇게 묻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스크리닝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프톤 스크리닝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해서 이런 식의 그 연속계죠. 이미지를 이렇게 부셔서 지금 제가 매우 극단적으로 강조한 거죠. 물론 이렇게 점으로 나눠서 작은 점도 만들고 큰 점도 만들고 해서 서로 합쳐지게 해서 이미지를 중간 계조를 표현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다시피 각각의 잉크는 CMYK 잉크는 뭐 크기는 크다 작다 치고 어찌되었든 그 패턴은 보시다시피 딱 90도로 일렬 정도로 위치하고 있죠. 변치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점들이 이렇게 쌓인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얘들을 CMYK를 나중에 모이게 해야지 우리가 제일 보기에 적절한 상태가 되는가? 그 각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 스크리닝 앵글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 스크리닝의 망점의 앵글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CMYK 중에 제일 옅은 색깔이 뭐예요? 옐로우죠. 걔 빼놓고
그중 뚜렷하게 짙은 색깔인 블랙, 사인, 머젠타를 각각 30도씩으로 교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블랙, 머젠타 보세요. 15도, 45도, 75도, 30도 간격이죠. 이게 30도 간격으로 뭉치면 이미 각도를 다 써먹은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렇게도 있을 거 아니에요. 30도를 하면 벌써 90도까지 갔잖아요. 그거 넘어서면 이미 찍힌데 똑같은 데가 찍힐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옐로우는 30도를 할 수가 없어요. 15도 간격으로 중간치기를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중간치기를 해서 집어넣는데 왜 얘를 중간치기 하는가? 얘는 제일 밝은 색이기 때문에 중간에 끼워 넣어도 이상한 현상을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블랙, 사인, 머젠타를 30도씩 간격을 두고 그 다음에 옐로우를 그 중간에 15도로 집어넣어서 그렇게 각도를 맞춰서 하면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한 이런 꽃무늬 같은 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동글동글한 거를 패턴을 로제트 패턴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패턴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이거 만약 각도를 잘못 조절하면 무아레라고 하는 현상이 얼룩덜룩한 그런 보기 싫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각도 조절하고 망점 나누고 전부 다 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헤프톤 스크리닝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형태로만 이루어지는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바탕은 두 가지. 그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있다 이거죠. 아까 본 것처럼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가 AM 방식의 스크리닝이라고 하고 또 다른 어떤 방식을 FM 스크리닝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이따 설명드리고 이게 AM 방식이고 우리가 아까 봤던 거죠. 이게 FM 스크리닝이에요. AM은 뭐냐? AM, FM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방송, FM 방송 그거 똑같은 거예요. FM 방송할 때 FM이 frequency modulation이라는 뜻이고 AM이 amplitude modulation 그래요. modulation은 변조, 변화 그런 뜻이고 amplitude는 진폭이란 뜻이에요. 주파수를 음성 신호를 쏘아 보낼 때에 그 전파의 진폭을 변화시키면서 거기에 태워서 보내는 걸 AM 방식이라고 하고 진폭이 변화하니까 AM이라고 하는 거예요. FM은 주파수를 다르게 하면서 계속 다르게 하면서 거기에 소리 같은 거를 실어서 보내는 거를 frequency, 주파수를 변조해서 그 음성을 실어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면 AM, FM은 전파는 지금 아니잖아. 뭐를 변화시킨다는 거냐. FM은 점의 크기, 진폭 변조였던 것처럼 점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점의 크기는 변화되고 뭐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점의 일렬 정도의 패턴은 절대 변치 않아요. 이 간격이 정해지면 그 간격대로 그대로 패턴을 유지하고 그 패턴 안에서 점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방식을 AM 방식이다. AM 방식의 스크리닝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거의 대부분의 인쇄, 옵셋 인쇄는 AM 스크리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AM은 뭘 가지고 농도를 조절하죠? 점의 크기, 다트의 크기를 가지고 다트가 작아지면, 미세하게 작아지면 거기는 옅은 색깔이 또는 전혀 안 묻은 흰 종이에 보일 것이고, 그죠? 점이 점점 커지면 이렇게 짙은 색깔들이 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점의 크기를 가지고 농담을 조절하는 방식을 AM 스크리닝이라고 한다. 그러면 AM 스크리닝은 이 점의 크기를 가지고 조절하는데 그 기술 자체의 그 섬세함, 아주 곱게 인쇄가 됐다 또는 거칠게 인쇄가 됐다. 그건 뭘로 조절합니까? 뭘로 조절하는가? 이 선에 보시면 점들이 선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 선, 라인, 이 1인치에 몇 개가 생기도록 촘촘하게 선을 형성하는가를 가지고 그 섬세함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인쇄 선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선수는 뭐예요? LPI, line per inch라고 하는 거죠. 1인치에 그 점들이 몇 라인을 형성하도록 망점을 부셔 넣는가.
AM 스크리닝을 할 때 그걸 가지고 섬세함을 조절하는 거예요. 고급 인쇄, 섬세한 인쇄의 표준은 175선 혹은 200선이에요. 제 책은 200선으로 인쇄가 되었어요. 자, AM 스크리닝은 알겠죠? 딱 인쇄를 봤을 때 확대경 같은 걸로 또는 가까이 대고 왔을 때 점의 패턴이 아주 뭐랄까요? 정해진 패턴이 일렬 정도로 보인다. 그럼 다 AM 스크리닝을 쓴 거예요.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옵셋 인쇄는 다 그거예요. 그러면 FM은 뭐냐? FM은 frequency를 modulation 한다. frequency를 바꾼다는 거예요. 방송할 때는 주파수는 주파수를 바꾼다는 건데 이거는 뭐 방송 그 전파가 아니니까 여기에서 frequency는 뭘 말하는 거냐? 점이 한 정해진 면적 안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가, 인구 밀도처럼 밀도 또는 빈도수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그 에리어 안에 점이 많이 찍히게 하면 얘는 시꺼먼색이 될 것이고 또는 어둡고 짙은 색이 될 것이고 점을 덜 찍으면 개수를 덜 찍으면 옅은 색이 되겠죠. 대신에 뭐는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점의 크기는 어딜 봐도 다 비슷하죠. 얘는 점의 크기로 농담을 조절하는 거고 얘는 점의 크기를 고정시키고 그 점을 얼마나 여러 개를 그 에리어에 박아 넣는가에 따라서 농담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걸 FM 방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FM 방식은 아까 이 방식이 섬세함을 선수라고 하는 걸로 조절한 반면에 어떻게 조절하는가? 이 점의 크기 자체를 얼마나 작고 큰 걸로 부셔서 넣는가를 가지고 말을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이크론이라는 단어를 써서 10마이크론으로 찍었다, 뭐 20마이크론으로 찍었다, 그렇게 점의 크기를 가지고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점을 부셔서 넣어서 빈도수를 또는 뭐 밀도를 조절해서 농담을 표현하는데 그 점의 패턴은 랜덤하게 보이죠. 그죠? 이런 랜덤한 점의 패턴을 우리가 다른 용어로 스토캐스틱이라고 말을 해요. 스토캐스틱 스크리닝이라고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거는 그 FM 방식, 이건 AM 방식.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거의 100% 가까운 인쇄는 거의 다 이거고 가끔씩은 이것도 있긴 해요. 이거는 주로 어떨 때 쓰는가? 제 책에 315페이지부터 예로 들어놓은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 같은 거 인쇄할 때 쓰는 거예요. 주로 어떤 책? 사진집, 고급 사진집 같은 거를 인쇄할 때는 FM 방식을 쓰는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일단 더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고 두 번째, 이 점 자체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필름, 사진의 필름에 입자가 있죠. 무작위로 배열된 듯한 그 입자의 모양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훨씬 사진으로서의 품질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크게 두 가지의 스크리닝 방식이 있다. 그거 섞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XM이라고도 한다. 흔히 하이브리드라고 더 말을 많이 하죠. 여기 X는 X라기보다는 크로스예요. 크로스 모듈레이션. 이거 섞었다는 거예요. 하이브리드로.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하는가? 하이라이트, 밝은 부분에, 시커먼 부분에는 FM 방식 망점으로 만들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중간 톤은 AM 방식으로 망점의 그 모양새를 만들어요. 스크리닝이 잘 보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것도 간혹 사용을 한다. 이런 게 다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립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헤프턴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다 뭐 하자고 하는가요? 농담을 조절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거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옵셋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 건지를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옵셋 인쇄를 할 때 그 옵셋 인쇄의 컬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그랬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세 가지가 아니에요. 영향은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정말 눈에 띄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그거예요. 첫 번째 solid ink 농도, solid ink density는 뭔 소린가? 종이에 잉크를 바르면 종이가 안 보이게 바르는 거를 solid ink라고 그래요. solid 그 상태의 농도가 solid ink 농도예요. 알겠죠? 즉 100%의 잉크의 농도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종이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중간 농도가 되는 거죠. 90이 됐든 10이 됐든. 그래서 그 100% 종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태, solid ink가 되었을 때 그 상태의 농도가 어느 정도 짙게 찍는가, 어느 정도 많은 잉크를 거기다가 바르는가가 첫 번째 색깔에 큰 영향을 미쳐요. 대표적으로 또는 전형적으로 어느 정도의 농도가 일반적이냐? 사이언 1.45, 마젠타 1.40, 옐로우 1.02, 그다음 블랙 1.7 정도가 일반적이다. 이 정도 지키면 무난하게 고급 인쇄를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미 예전에 배웠지만 농도의 수치도 그냥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조건을 단 거예요. 스테이터스 T 조건으로 absolute이란 말은 종이의 농도 자체가 있죠. 그거 빼지 않은 거. 종이 묻은 상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농도기에 측정기에 그 편광 필터 붙어 있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45, 1.40, 1.02, 1.7 정도면 아주 보기 좋은 괜찮은 충분히 블랙도 짙은 그런 인쇄물을 만들 수가 있다. 제 책이 이제 요 정도가 됐는데 제 책은 전반적으로 이따 또 설명이 조금 부가적으로 나오겠지만 마젠타 잉크가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짝 마젠타가 더 제가 원했던 것보다 많이 도는 경향이 있다. 자, 어쨌든 그 솔리드 잉크의 농도가 첫 번째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그 잉크들 간에 여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건 이 세 개잖아요. 그 세 가지 CMYK 잉크들 간의 그레이 밸런스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CMYK로 인쇄를 할 때 그레이를 그 색깔을 내는 것은 블랙 잉크만으로도 낼 수 있지만 블랙 잉크 아예 없이 CMY만 섞어서도 그레이가 나올 수 있죠. 그 상태의 CMY만 섞여서 나오는 그레이 밸런스 상태가 크게 인쇄의 그 색조를 좌우해요. 그래서 인쇄를 할 때 어떤 표준이 있으면 그게 조펜 칼라 2001이든 뭐든 간에 그런 표준이 있으면 그 표준에서는 블랙 잉크만 딱 50%로 인쇄한 것과 CMY만 몇 %로 인쇄한 것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일종의 수치가 있어요. 예컨대 그레콜 혹은 G7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거기서는 그레이 밸런스를 블랙 50, K50이라고 한 것과 사이언 50, 마젠타 40, 옐로우 40만 섞은 것을 두 개 놓고 봤을 때 거의 비슷한 밸런스가 맞을 때 그레이 밸런스가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K50과 어떤 인쇄를 하는 기준에서 사인 50, 마젠타 40, 옐로우 40일 때 딱 맞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 기준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략 봤을 때 이 정도에서 그레이 밸런스가 맞아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이런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 것은 사이에는 50 정도 중간 톤을 예를 들었을 때 마젠타 옐로우보다 10 정도가 더 들어가야지 회색 농도가 맞아요. 그래야지 그게 맞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잉크의 특성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레이 밸런스, CMY만 섞었을 때 그레이 밸런스가 전체 색조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 영향을 미치는 게 흔히 말하는 닷 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닷 게인은 뭐냐?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0% 뭐예요? 잉크 안 묻었죠? 흰종이죠. 100% 바로 이놈이죠, 이거. 이런 것들, 그죠? 지금 사이언 잉크만 예를 들어서.
그 중간에 수많은 잉크의 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 4%, 뭐 49% 등등등 이렇게. 그러면 내가 예컨대 이 중에 한 놈만 딱 잡아서 50%라고 인디자인에서 사인 50이라고 딱 디자인을 했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인쇄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측정하는 또 측정기가 따로 있어요. 측정을 해보면 사인 50%로 딱 나오면 그게 인쇄를 정확하게 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것은 그것보다 사인 농도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정상이에요. 즉 사인 50이라고 디자인을 하면 거기에 사인 50만 정확하게 묻어 나온 게 아니고 그 사인 50이 묻어서 다시 그 점이 묻을 거 아니에요. 그 점이 더 커져서 다시 게인 커져서 더 높은 퍼센트로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닷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닷게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톤 값이 톤 밸류가 더 증가했다. 그 말이죠. 톤 값이 증가했다고 톤 밸류 인크리스 TVI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50이라고 내가 했는데 50이 안 나오고 63이 나왔어? 그러면 닷게인은 몇 퍼센트예요? 13%. 50%에 대하여 63%가 몇 퍼센트 더 증가했냐 그 비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빼기로 하는 거예요. 63%니까 14% 닷게인이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잉크가 안 묻으니까 생길 리가 없고 여기는 더 이상 생길 게 없죠. 따라서 100과 0 제외하고는 닷게인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닷게인을 몇 퍼센트다라고 얘기할 때는 여기도 닷게인이 저기도 다 닷게인이 수많은 닷게인이 있으니까 다 헷갈려서 말 못하니까 보통 50% 기준으로 닷게인을 얘기를 해. 그래서 요번에 인쇄는 우리 인쇄기는 닷게인을 블랙을 20%로 잡았고 뭐를 몇 퍼센트로 그렇게 맞췄어 라고 하면 대부분은 50%가 그렇게 나오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CMYK는 이렇게 프로파일을 만든 다음에 이따 프로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딱 보면 그 인쇄 상태는 지금 블랙 아무것도 없는 0과 완전히 묻어있는 솔리드 사이에 닷게인이 어느 정도가 생기고 있구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를 4개를 보여드리면 그래클 2006 코티드 같으면 이 정도의 닷게인이 생기는 게 표준이에요. 거기에서 대충 보시면 한 20% 정도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10몇 퍼센트 되겠죠. 저펜칼라 2001은 거기에 비해서 닷게인이 덜 생기게 조절을 해요. 얘보다 얘는 닷게인 자체가 덜 생기게 조절하고 CMYK 거의 같은 그 양의 닷게인이 생기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그 실제 인쇄 표준 말고 실제 어떤 인디고 칩의 인디고만의 스노우 180g을 인쇄한 상태를 닷게인을 보면 그 칩은 지금 닷게인 현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랙은 닷게인이 상당히 높고 블랙과 CMY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으며 그 다음에 CMY는 잉크가 조금 묻을 때는 거의 묻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닷게인이 거의 없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아예 닷게인이 내려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비정상이에요. 내가 지정한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덜 묻는다는 거죠. 최소한 이렇게 묻기는 해야지. 이 닷게인이 0이란 말은 그대로 묻었다는 거지. 그죠? 안 묻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묻긴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밑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이 정도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저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인쇄소에 프로파일을 만들었는데 그 얘기는 이따가 할 거고 그 인쇄기 프로파일의 상태는 이렇게 되었었고 스노우 100g, 제 책의 본문은 스노우 100g이죠. 용지에 나타난 닷게인은 이랬어요. 그래클과 비교한다면 꽤 높아요. 이게 거의 대부분이 20이 넘어갈 정도로 그럼 닷게인은 어디서 조절하는가? 그것도 립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절은 어디에서 하는가가 이렇게 서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거
조절 어디서 하는가? 인쇄하는 그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아까 봤던 키들 있죠? 그거를 더하고 덜하고 해서 잉크를 더 묻히면 이거 확 올라가고 덜 묻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솔리드 잉크 댄스는 인쇄 그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하는 거고, 그레이 밸런스도 어느 정도, 약간이에요. 어느 정도 인쇄 현상에서, 현장에서 할 수 있고, 이 닷게이는 그 자체는 현장에서 조절할 수 별로 없어요. 어디에서 이미 결정되기 때문에 판을 만들 때 그 립에서 거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물론 농도를 높이면 조금 더 높아갈 수는 있지만 기본 패턴은 다 이미 거기서 결정나는 거기 때문에 이 닷게이는 거기서 이미 결정나는 거고, 미리 말씀드리면 제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 닷게인 자체는 제가 조절할 수 없었다. 이걸 하려면 매우 큰 일이 돼요. 그 립에 들어가서 그 어떤 상태인지를 본 다음에 그 닷게인 상태를 보려고 테스트 포인트를 먼저 하고 측정을 하고, 그 상태를 보고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립의 커버를 바꾸고 또 프린트하고, 그래서 몇 번을 거친 다음에 닷게인 수치가 내가 원하는 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다시 프린터 타겟을, 프로파일링 타겟을 프린트해서 또 하고, 이거는 국내 어떤 인쇄소에서도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아무 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은 그 립에서 결정되는 닷게이는 제가 건드릴 수가 없고 그대로 가는 거고, 완전히 인상하지만 않으면 현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제가 원하는 상태로 가능하면 만든 다음에 그걸로 프로파일링을 했다. 자,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인쇄할 때 컬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세 개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컨트롤하는가도 물론 그 핵심은 다르지만 연결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이거는 현장에서 거의 할 수 있고, 이것도 현장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이거는 현장에서 거의 할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인쇄 자체에 얼마나 많은 잉크가 묻는가, 그 다음에 이거는 색깔, 색조의 밸런스가 어떻게 잡히는가,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중간 톤들이 어떻게 분포되게 만드는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오라기보다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벌써 시간이 1시간이 훌쩍 또 지나갔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여기서 일단 끊고 이것도 설명하다가 또 1시간 더 필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저희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프린트 프로파일링을 했는지 등등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인쇄를 감리를 가기 위해서 교정지라고 흔히 부르는 프루프를 어떻게 뽑아서 가는 게 그게 맞는 건지 등등을 설명을 하고, 왜 인쇄가 이렇게 제가 오리무중의 세계라고 썼는데 다른 말로 하려면 막무가내가 됐는지,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 해결이 쉬운지 어려운지, 그거를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죠.